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의사협회와 정부의 갈등이 강대강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응급실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 농성을 꺼내던 노동자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의사도 노동권이 있다는 말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와 오늘 부산과 경기도 지역에서 응급 환자가 진료 인력이 있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의사 파업과 연관성은 조금 더 따져봐야겠지만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보여준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도 파업을 꺼내든 의사들. 의사란 어떤 존재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만일 정말 힘든 상황이 온다면 시계를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바로 오늘일 겁니다.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이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한 말인데요. 이 말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이 정당 최초로 온라인 비대면 전당대회를 치를 예정인데요. 잠시 뒤 뉴스야 외전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판세와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2.5단계 수준으로 조정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민주당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일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오늘이 첫 시간이지만 아직은 파일럿 단계인데요. 지난주로 막을 내린 공동정치구역에 뒤를 이을 수 있을지 오늘 코너를 채워줄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평소 뉴스야를 책임져주고 계신 분이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통한 목소리로 여론을 분석하시는 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화통 배종찬입니다. 그러니까 여론 분석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개그 감각이 뛰어나신 분으로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개그야로 가겠습니다. 예, 너무 개그로만 가시지 마시고요. 네. 예,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바 온택트, 그러니까 온라인 언택트 전당대회로 치르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전당대회는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렇게 사상 처음입니다. 이렇게 뭐 전당대회라고 하면 저만 해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네. 각 지방에 있는 대의원이나 당원들이 쭉 모여서 네. 상당히 이렇게 좀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과 화려한 조명 속에서 뭐 후보들이 막 나타나고 이렇게 좀 쇼잉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지금 뭐 코로나19 음성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도부에 이제 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동영상으로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 주요 후보인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자가격리 기간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언택트 네, 이런 전당대회는 뭐 제가 나이가 젊습니다만 두 분에 비해서 전 처음 보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거 괜히 무슨 앞서 저 시사 그 뭐지 개그 감각 네. 얘기해가지고 김이나 평론가도 개그 감각이 나이 이야기 꺼내는 건 뭐 10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최초죠. 온택트. 네. 이제 온라인으로 투표가 되는데 어제까지 이제 투표가 온라인 투표 끝이 났고 정작 이제 당일인 내일은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당일날도 우리가 관중의 이 청중이 연호거든요. 대규모 동원 그렇죠. 그러니까 했던 이제 이때 거잖아요. 이 당대표가 되는 인물은 한 오후 5시쯤 되면 김성환 이거 자체가 이제 없는 말 그대로 컨택트가 아닌 언택트. 그래서 온라인 투표와 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온택트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흥행에는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컨벤션 효과가 지금 별로 안 나타나고 있죠. 컨벤션 효과라는 것은 이제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뭐 상승하는 추세, 수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전당대회 효과라기보다는 다른 이슈. 그러니까 이 광화문 집회에 의해서 일종의 이 위기감으로 또 코로나 재확산 위기감에서 이제 지지층이 결집하고 대통령의 또 대응, 정부의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도 올라가는 건데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컨벤션 효과라는 건 흥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뚜렷한 이슈가 없고 또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 돼서 아이고 누가 1위가 될지 몰라. 이래야 이제 정당 지지율까지 덩달아 올라가고 마지막으로는 이럴 수가라는 반전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슈 또 경쟁 반전이 없게 되면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기 힘든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재난 상황도 있었고요. 뭐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태풍 걱정 이런 것도 있었고 코로나19가 가장 크지만 이런 점들이 겹쳐서 있었기 때문에 이슈 자체가 민주당 전당대회로 모아질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에 더더욱 이제 컨벤션 효과는 뭐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당대회라고 한다면 사실 말씀하셨듯이 경쟁이 좀 있어야 되고 네. 경쟁도 중요하지만 서로 뭔가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달라서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변하겠구나. 그리고 이 여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겠구나. 이런 게 예상이 되고 그런 게 기대가 돼야 사실은 좀 더 이제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뭐 누가 뭐 대표가 되거나 뭐 이런 좀 지도부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큰 전국의 변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좀 관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더 겹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조홍천 의원이 이른바 산모 전당대회, 그러니까 관심, 논쟁, 비전이 없다 이런 비판을 내놨어요.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논쟁을 이끌어내거나 그렇죠. 후보 간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거나 이런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도 싶거든요. 지금 조홍천 의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이 뭐 제가 뭐 조홍천 의원이 하는 모든 말이 맞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 얘기는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이 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의원 그다음에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이렇게 세 사람 가운데 누가 대표가 됐을 때 무엇이 달라지느냐 를 놓고 논쟁을 한 결 보면은 사실 당대표 임기밖에 없습니다. 당대표 임기가 6개월짜리냐 아니면 2년 채우는 거냐 네, 이것만 계속 논쟁거리였고 네. 나머지는 뭐 비슷한 얘기들의 재탕이었던 것 같고 그나마 박주민 의원이 뭔가 가치와 어떤 그런 지향을 얘기하려고 처음에는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출마하고 이럴 때는 네. 뭔가 뭐 앞으로 뭐 국민 속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노동이라든지 소수자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당이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전당대회 일정을 치르는 과정에는 그런 얘기를 뭐 얘기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현안 위주의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얘기를 보면은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의 뭐 뉴딜 이런 얘기 외에는 그렇게 기억에 남는 얘기를 한 게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당의 어떤 미래를 놓고 그리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를 놓고 논쟁이 붙는 구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각의 일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전당대회가 과연 바람직하기나 한 거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까지 좀 상당히 재미가 없고 마음이 설레지 않는 그런 전당대회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좀 평가해 네. 주셨는데 배종찬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전당대회가 예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예측 불변. 그러니까 대선 후보, 유력 대선 후보가 출마를 하고 있고 지난 총선에서 아쉽게 낙마를 했던 현 정부의 전직 장관이 출마를 하고 있고 네. 또 40대 기술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재선 의원이 출마를 다 제각각 다르거든요. 상황과 처지가. 네. 그리고 임기만 하더라도 0.5년 대표냐 또 2년 대표냐.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아주 큰 이슈였거든요. 네. 그럼 최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이슈가 됐든 검찰 개혁이 됐든 또는 재난지원금이 됐든 뚜렷한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이슈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재난지원금은 약간 좀 서로 간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이낙연 후보하고 김부겸, 박주민 후보하고 네. 이렇게 2대1 구도로 지금 서로 이- 생각이 나눠지는 거 이것도 아닌가요?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네.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뚜렷한 의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신중론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김부겸, 박주민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쪽인데 사실 더 핵심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도 더 낮춰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급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제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선별이냐 또 모두에게 지급하는 거냐 보편이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돼버렸거든요.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발언들을 제가 다 추적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뚜렷하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K 방역이 먼저다.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오히려 더 이 구분이 되는 것은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차이거든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그렇죠. 지사. 이재명 지사의 차이가 더 부각되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1인에게 세대주 주지 말자. 엄마 아빠가 받았는데 아이한테 안 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개인에게 30만 원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낙연 당권 후보는 그 이야기를 했죠. 이게 재난지원금 지급되면 이게 이 사용하기 위해서 다니느라고 코로나가 더 확산될 수 있다. 좀 신중해야 된다. 이 오히려 차이가 더 부각이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난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의원이 이제 선별 지급에 가까운 주장을 이제 하고 있고 네, 그렇죠. 나머지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이제 전체 다주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구도가 이렇게 나뉘지만 사실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선명한 주장을 연일 내놨기 때문에 이 두 명은 가려지는 거죠. 그런 효과도 김부겸 전 있을 수 의원과 있겠군요.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지사한테 가려지는 것이고 이게 전당대회 구도가 아닌 대권 구도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재난지원금 이슈가. 그래서 이낙연 대 이재명인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게 전당대회에서 어떤 논쟁 구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여기다 더해서 두 가지 조건을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처음에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향에 이제 중점에 놓고 당의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았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당이 일단 한 발 물러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통합당이 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전선이 그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전당대회 안으로 이슈가 모이지는 않는 그런 소재가 된 거죠. 근데 왜 전당대회 치르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 그라운드에 덜컥 뛰어들었을까요? 뛰어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전당대회가 있고 난 이후부터도 대선이 본격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뭐 길게 할 이유는 없겠지만 네네. 이재명 지사의 이 전략적인 보석은 이제 큰 부담이 됐던 것은 대법원 이제 판결이었겠죠. 이제 이게 벗어나고 나니까 본인으로서는 계속해서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거죠. 이제 대선 후보들이 부각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보면 이슈 파이팅을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2006년에 고건 전 총리가 반짝반짝 뜨다가 또 가라앉아 버렸던 이유는 결국 조직과 이슈가 없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슈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 이재명 지사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전당대회에 끼어든 것보다는 계속 주목도를 높여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지사는 전당대회 출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자타칭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사실은 이제 대권 주자이자 동시에 전당대회 출마한 사람들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조건이었던 건데 그러면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 개입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중심 이슈가 전당대회로 들어가 버리면 자신이 이제 어떤 뉴스의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좀 뭐랄까 좀 더 정책적인 발언을 해가면서 자기 존재감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략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이 사실 애초에 좀 이 뭐랄까요 좀 예상이 됐었죠. 왜냐하면 이 전당대 구도를 놓고 여러 가지 설들이 뭐 많았습니다. 워낙 이 전당대 시작되기 전에 예를 들면 뭐 정세균 총리까지 등장하는 김부겸 네네. 전 의원과의 동맹설 막 이런 게 일부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반 이낙연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면서 등장인물들은 뭐 이재명 지사의 뭐 방금 말씀드린 정세균 총리의 그리고 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겠지만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 이런 식의 이제 뭐 얘기들도 막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구도가 아마 될 것이다라는 거는 대략 예상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종찬 소장은 그 팬들을 몰고 다니세요? 지금 청취자 그러세요? 5855님께서 네. 시사평론계의 유재석 배종찬 소장님이시다. 제가 무슨 유재석까지는 아니고요. 네. 날카로운 평론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주는 역시 배종찬 이 시사평론계의 BTS 배종찬 환영합니다. 아, 예. 뭐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오는데요. 조카한테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배종찬 목사님 앞으로 아유. 계속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좀 그런 마음이. 고정된 거 아닌가요? 네, 좀 화제를 바꿔봐서요. 네. 이 두 분은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예, 선거는 움직임이 없으면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어대낙.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그러니까 우리 결과는 모릅니다. 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뭔가 변화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됐든 앞서 우리 김민하 기자께서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계속 꽁꽁 묵혀 있는 전당대회가 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예측 불변, 예측했던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은 이 관심은 이제 두 가지 관심으로 오히려 가는 거죠. 저도 이제 민주당 한 인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본인 관심은 이거다.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네. 일단 이낙연 당권 후보가 득표율이 얼마 나올 거냐. 50% 이상이라면 전제를 하는 겁니다. 가정을 네. 하는 건데 60%를 넘느냐 50%를 넘느냐. 또 하나는 이 당대표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차기 대선 후보 지도 조사는 이재명 지사 이낙연 이건 가정입니다. 당대표. 네. 어떤 결과가 나 여기에도 관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의 축이 옮겨가는 것이 과연 김부겸 당권 후보가 2위냐 3위냐. 그런데 2위라 하더라도 30%를 넘느냐 안 넘느냐. 네. 그러니까 간신히 2위, 그러니까 간신히 3위를 간신히 이기는 정도 수준의 2위 이거 가지고는 김부겸 당권 후보의 명성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아, 이기려면은 확실하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야 이낙연 후보도 앞으로 대권 주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김부겸 전 의원의 경우에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더라도 어느 정도 선전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일종의 네. 이제 김부겸 후보의 경우에는 3-3인데 네. 3-3인데 3위를 하게 되면 이제 큰 코 다치게 되는 거죠. 3위는 순위 자체가. 그런데 네. 이제 2위를 하더라도 30%가 넘느냐 안 넘느냐. 근데 30%가 넘어가면 미래 희망이 있을 수 있고 또 30%가 안 되면 아이고 김부겸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이제 이 지적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이게 애초에 맥락은 뭐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워낙 이제 이낙연 의원의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높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권 주자들을 모두 큰 상처 없이 유지하는 결과가 제일 좋다 이렇게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의원은 이제 대표가 되고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은 이제 석패 아쉽게 네네. 저희는 이런 구도 속에서 박주민 의원은 뭐 좀 나름대로 선전했다 이런 평가가 이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계속 뒤로 가면서 약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이 이낙연 의원의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등장을 하면서 그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네. 좀 자유로워지면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40%의 뭐 이렇게 좀 50%를 못 넘는 득표로 대표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낙연 의원은 대표는 됐지만 네. 대권 주자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조성이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의원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당권을 쥐므로써 대권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상당히 이제 높은 지지율,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꼭 얻어야 된다라는 평가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후보들이 얻을 수 있는 표는 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지지 세력의 충성도를 보면은 사실은 애초에는 이낙연 의원도 그렇게 충성도들이 높지 않았지만 네. 이재명 지사가 뜨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당내의 친문 성향의 당원들이 좀 결집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충성도가 좀 단단해졌고 또 박주민 의원도 애초에 이제 지금 원래 지도부 성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문 당원들 일부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이 지지층의 충성도가 지금 약화되어 있는 거는 김부겸 전 의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2, 3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애초에 예상은 우리가 이 대권 주자 2명이 1, 2위를 할 것이고 박주민 의원이 의미 있는 3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이거 2위도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대목이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당대회 결과를 예상하느냐라고 어떻게 예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1등이 이낙연 의원일 것이다는 대개 예상하는데 나머지 네.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지금 형성된 거고 이제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파란이라고 하면 박주민 후보가 당권 후보가 네. 의미 있는 2위를 하는 게 사실 파란일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사실 예측을 예, 예.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 그렇게 흥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상황 예. 자체가 뭔가 흥행이 돼야 박주민 의원으로서는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훈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박주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재선 의원인데 예.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1위 최고 위원이 됐거든요. 최고위원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압도적으로 1위를 예, 우리가 1위 최고위원을 최고위원인 겁니다. 네네. 근데 최고위원. 예, 네. 그만큼 이제 경쟁력을 빛을 보였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 흥행 자체가 못 되고 시들시들하니까 예. 사실 흥행하게 되면 어디 쪽을 노려볼 수 있냐면 대의원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의원이 45%예요. 그러니까 권리당원 여론조사가 10%고 일반 당원이 5%. 네. 그러면 이게 권리당원도 숫자가 워낙 많고 일반 당원 여론조사는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네. 그러면 대의원에서 소용돌이가 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박주민 후보로서는 당권 후보로서는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대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영향도 많이 받고 지금 지역의 대표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정치력인 중량감이 있는 이 김부겸 당권 후보를 완전히 놓지는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파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에 과연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일어나게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50%냐 60%냐 그 어느 정도 득표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라면 김부겸 후보하고 박주민 후보 누가 2위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전당대회를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측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측을 박주민 후보가 정말 2위 정도 될 정도의 상황이 될까요? 저는 2위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주민 의원의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지난번 지도부 선거에서 1등한 것도 현장에서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게 많이 그렇죠. 작용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을 때 대의원들은 이제 조직 투표인데 그 조직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뭐 현장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좌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현장 연설을 통해서 좀 마음을 휘어잡고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봤는데 이번엔 앞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온택트이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없는 조건인데다가 네. 이 추격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언론에 노출될 기회와 서로 토론할 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이슈를 만들어 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럴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박주민 의원이 그 기회를 잘 잡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과 비교해서 자기 강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네. 만들지 못했고 자기가 잡지도 못했고 아. 그런 한계를 볼 때 아무래도 좀 2등을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최종 스코어를 봤을 때는 3위더라도 의미 있는 3위일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위더라도 의미 있는 3위를 할 것이다. 그 네. 나중에 이제 서울시장 지금 후보군에 오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민아 기자와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지난 전당대회 때 많은 표를 올릴 수 있었던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전당대회 선거를 보면은 이 두 번째 투표권이 있습니다. 2장을 하거든요. 네네. 2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대표는 아닌가요? 예.
최고위원 최고위원 선거. 최고위원. 예.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 때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지난번에는. 네. 근데 이번에는 당권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분리해서 한 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전당대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젊은 세대들을 두 번째 표라도 끌어모을 수 있었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두 번째 투표 효과를 별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대의원이 45%인데 대의원들은 또 기존의 이 관계성, 연관성 네. 이것도 상당히 또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브랜드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세월호 변호사라고 하는 확실한 브랜드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여러 가지 환경상 박주민 후보가 뭔가 특별한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 만한 그런 환경이 없었다. 계기가 없었다. 이게 네.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2위와 큰 차이 그러니까 2위가 3위가 누가 될지는 몰라요. 우리도 단언할 수는 없는데 네.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김부겸 후보가 상당히 박빙이었다. 이래야 이 이른바 앞으로 향후에 조금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도 저는 배 소장은 조금 저는 갸우뚱합니다. 네. 두 분이 거의 분석이 일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 선거에서는 표를 두 표를 행사해서 하나는 당대표, 하나는 최고위원 이렇게 동시에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당대표를 아예 분리시켜 버려서 당대표 투표하고 최고위원 투표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또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최고위원 선거에서 뭔가 합종 연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네. 이럴 때는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 후보가 지금 최고위원에 당선될 최고위원회. 가능성이 높은데 네. 최고위원으로 누가 출마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최고위원 선거 판세는 어떨 것 같으세요? 최고위원은 제가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여론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총 이제 8명인데 8명 중에서 이제 5명을 뽑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양양자 의원은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된 거예요. 네, 여성 몫이 있어서. 예, 여전히 투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여성 목이니 그러면 7명 중에서 4명이 되는 것인데 네. 대의원은 이렇게 저렇게 갈릴 수밖에 없을 테고 또 표가 두 장이니까 뭐 A 후보, B 후보에게 다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특별히 최고위원도 자신을 부각시킬 만한 이 계기를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판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7명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사이다 발언을 많이 했던 김종민 의원. 네. 그리고 김종민 후보가 되겠죠. 김종민 후보. 이제 또 한 사람을 가만히 본다 그러면은 좀 많이 알려져 있을 만한 사람이 노웅래 중진 의원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색깔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색깔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자치단체장인데 이번에 삼선 시장인데 현직에서 네. 출마를 한 것이 연태영 후보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왜냐하면 권리당원이나 또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또 수원시장 삼선까지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한 3사람 정도는 조금 부각이 될 거다. 그러면 나머지 한 장 정도를 놓고 소병훈 의원, 그다음에 한병도 의원,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 또 한 분이 누구죠? 신동근 의원. 저는 이 4분 중에서 한 사람 정도 결정되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판세예요.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근데 네네. 사실 두 번째 표가 어디로 갈지를 참 몰라요. 이건 대의원하고도 연관돼 있고 지역구의 이 국회의원하고도 지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유사한 판세로 갈 텐데 누가 반전을 만들어낼 건가는 이 막판 지금 아직 투표는 끝났습니다. 예. 중앙위원만 남아 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김민하 평론가는 또 말씀하시고. 저도 뭐 지금 말씀하신 대략의 뭐 그런 내용을 뭐 듣기는 했는데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까지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은 사실 뭐 신동근 의원이죠. 그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후보들 중에는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맞아요. 상황을 네. 본인이 의식했기 때문인지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굉장히 강하게 비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얘기를 막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언론 노출이 이 후보는 많다. 점을 점이 얼마나 이제 좀 먹힐 거냐 이게 좀 볼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한병도 후보, 한병도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 이제 친문 지지층 그다음에 일부 지역의 지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얼마나 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앞서 당 대표 선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좀 쟁점이었고 앞을 볼 수 없다. 앞을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지만 뭐 예상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이 최고위원 선거도 사실 뭐 이렇게 좀
이 후보와 이 후보의 어떤 차이 또는 이 후보와 이 후보가 대립하는 지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이런 선거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결국은 내부의 여러 가지 조직적인 어떤 그런 계산 내지는 각자의 이해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표가 갈라질 가능성이 커서 저처럼 조직 외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예상하기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 내일 선거 결과는 내일 저녁이면 알 수 있을까요? 한 5, 5시쯤이면 발표가 된다고 그러고 이번 네. 경우에 이제 온라인을 했기 때문에 집계도 좀 더 빨리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과를 보면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판세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9193님께서 뉴스야 외전이 검사 외전보다 재밌네요. 배 수장님 네. 오늘도 통쾌머리하고 오셨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유, 당근이죠. 만약에 다음번에 또 나오시면 네. 화려하게 예. 한번 좀 이렇게 변신을 좀 해주시면 우리 알겠습니다. 이제 이 유튜브로도 지금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예. KBS 일라디오. 네. 배추도사로 더 잔디적으로. 통키면 빨간 머리여야 되고 배추도사면 초록색으로 하시는 게 컨셉에 한번 맞습니다. 확실하게 한번 해보시죠. 김연아 기자도 상당히 개그야 쪽으로 가고 있네요. 아이고 네. 개그 감각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청취자분들께 이 KBS 라디오 어플 콩 또는 유튜브 KBS 일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이 지금 방송 장면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 팬들도 많으세요. 4915님, 김민하 평론가님 월요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하루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완전히 애청자세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맑은 목소리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4936님. 남자 세 분이서 야밤에 아재 개그 재미있게 하시네요.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정치 즐겁게 풀어주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조금은 슬픈 말씀이네요. 1283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파일럿 프로그램인데 네. 반응이 좋은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제는 좋을까? 고정을 해야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예, 만약에 이제 내일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럼 결국은 이제 자기 당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그럼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 이 자기 지도부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지도부는 어떻게 그러면 이 난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극복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참 큰 숙제로 남게 돼요. 이 과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뭐 부동산 정책도 있었고 또 이제 경제 팬데믹 어떻게 하반기에 좀 그래도 경제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 수 있느냐. 네. 왜냐하면 당정청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다. 하나는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개혁입니다. 상징적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개혁 과제,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하느냐, 공수처 설치하느냐, 개혁 과제. 두 번째로는 보궐선거.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대선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0.5개월 당대표가 나오든 2년 당대표가 나오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유지거든요. 네. 정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과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제들이 중요한데 개혁의 경우에는 개혁 정책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 정권 말로 접어드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혁 과제들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정권까지 이어나갈 과제 그리고 이 정권에서 이제 마무리할 과제 그리고 아쉽지만 뭐 다음 기회를 통해서 이 실천하고 관찰할 과제 이렇게 좀 나눠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 어떤 정보적인 감각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 이 보궐선거와 그다음에 대선 이렇게 선거 얘기로 가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또 중요해지는 게 이른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청 관계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뭐 지금 정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아무래도 이 정권 후반부가 되면은 인기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럴 경우에 그러면 당이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순리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당이 중심을 잡고 청와대가 막 앞에 나서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뭐 주도하기보다는 당이 아무래도 좀 전면에 나서서 앞으로의 국면을 이끌고 가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반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에 이거는 원인 제공을 여당이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변화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전당대회 결과가 그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뭔가 이 정부의
마무리를 뒷받침하고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뭐 여러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들이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당선되면 바로 좀 내놓으면서 뭔가 상징적인 행보들을 통해서 지금 정기국회에 이제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바로 세워야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당청 관계가 고민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후반기로 가면은 과거에는 사실 당이 대통령과 선을 긋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과 선을 긋고 오히려 대통령이 탈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봐왔는데 아직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도 지지율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청와대에 너무나 이렇게 끌려다닌다 이런 지적이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한편으로 있고 또 대화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참 고민거리거든요. 저는 그래도 당청 관계는 계속 협력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한 목소리를 내지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야당에서는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수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 왜 썬소리가 안 나오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역대 우리가 대통령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당적 이탈을 하고 당청 간에 균열이 생긴 경우에 정권 재창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견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층에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또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제가 언젠가는 한번 그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했던 한병도 이번 최고위원 후보인데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니 문 대통령께 뭔가 좀 소통이 안 되느냐 청와대 내에서 지금도 그랬더니 절대 그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경청이라는 거예요. 네. 엄청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신문에서 기사되고 이럴 때는 마치 이제 갈등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이 미흡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 대통령은 후보가 누구이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받아야 되거든요. 후광 효과. 네.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편성돼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목소리를 내긴 쉽지 않다. 물론 이제 당을 위해서 지금 이제 김혜영 최고위원도 쓴소리를 좀 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는데 네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적어도 다음 정부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대선까지는 저는 한 목소리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데이터상으로도 높아 보입니다. 저도 네. 그 부분은 이제 동의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처럼 무슨 뭐 화형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건 이제 파국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은 지금 뭐 수치로도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당청 관계의 변화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겁니다. 예. 이게 결국 청와대 참모들의 어떤 처신 뭐 이런 문제가 되면서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책의 어떤 동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권 말로 가면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관료 사회에 대한 어떤 통제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참모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업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맞물리면서 동력이 유실될 거거든요. 계속.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정권 재창출에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걸 뭐 당이 청와대를 들이봐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앞장설 것이냐 누가 이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면에 서서 누가 그걸 정치적으로 조율할 것인가 이걸 봤을 때 중앙무대에 서는 것은 청와대가 아니라 앞으로는 당 지도부가 앞서야 그것을 된다. 좀 해놔야 된다. 그래야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로드맵을 세울 수가 있다는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대화 관계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네. 짚고요. 대화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그 말씀만 좀 듣고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시간상. 결국에는 저는 이 아까 그 우리 김성환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중요한 건 저는 이제는 선택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당과 청의 대화 관계도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은 이렇게 큰 폭의 인사는 없을 거예요. 오늘도 이제 이 서우 국방장관 원포인트 네. 이 인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이제는 할 수 있고 무엇을 마무리해줘야 될지 좀 더 폭을 좁혀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3법 통과했을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가급적 현재로서는 대화 관계를 통해 가지고 좀 하지 않고 좀 풀어나가고 개혁 과제에 있어서 서로 간에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 추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이제 서로 협력할 때 협력하고 갈라설 때 갈라서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야당하고는. 근데 그것은 민생에 있어서는 협력을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갈등을 자제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한 시간 더 하면 안 되나요?
그러게요. 다음번에 저희가 한번 좀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출연료를 더 많이 주나요? 왜 그렇게 또 네. 또 출연료까지. 이 개그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인데요. 자, 오늘 청취자 조창길님께서 매일 밤 시사회를 들으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작심하고 글 남깁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권이 서로 탓하기보다는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5543님. 오랜만에 웃으면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시사회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기회를 저희가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뉴스와 배전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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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71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 441명과 비교하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번 주말이 또다시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오늘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의 강력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해서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다음 주에 확진자가 최대 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지금 확진세를 평가하십니까? 예, 정말로 2,000명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대재앙으로 이어질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2단계로 간 지가 오늘이 딱 14일이 되는 2주가 되는 날이고요. 물론 300명, 400명도 넘나들고 있지만 그간 우리가 2주 동안 정말 지킬 거 잘 지키고 시민의식을 발휘했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숫자는 지금 정도 선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줄어가야 되지 않나, 또 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히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정도 방역 조치를 취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나 이제 정은경 본부장 2,000명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것도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겠지만 2,000명이 되면 우리가 지난 3월에 겪었던 그 상태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절대로 그렇게 안 가도록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가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경 본부장이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 접촉자 조사를 파악하고 조치하는데 한계가 도달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이 의료 시스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현 상황을 평가하십니까? 예, 방역 인력도 아마 지금 이제 많이 부족한 걸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의료 시스템 붕괴는 저희가 초기부터 쭉 경고를 해왔던 것인데 지금 수도권에 중환자실이 열몇 석밖에 안 남았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참 걱정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급증을 안 한다는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같이 수도권에서 한 200명 정도가 꾸준히 앞으로 한 일주일만 발생하면 이 중환자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제대로 가서 치료받아야 될 마지막 병실인 중환자실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아닌 2.5단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정부가 또 다른 이제 2단계 현 단계를 유지하면서 3단계에 준하는 새로운 이제 방역 대책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3단계 격상을 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3단계 격상을 바로 하면 거기에 있는 3단계에 해당되는 그 사항들을 보면 거의 사회가 마비가 될 정도의 소위 외국에서 했던 락다운 정도 수준이거든요. 10명 이상의 집회가 다 금지가 되고
중위험 시설까지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소위험, 저위험 시설에서도 수칙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그건 뭐 사회가 멈춰지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심한 경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갈 데가 없을 때 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감염 전문가들 일부가 얘기하는 처음부터 가장 강하게 한 다음에 풀어주는 우리가 치료할 때는 디에스컬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많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동안에도 직업이 없어진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가장 방역적으로 3단계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면서 사회의 움직임은 지금 2단계에 놔두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제 시행이 되면 모레부터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 방식이나 운영 시간이 지금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내린 조치다 이렇게도 평가하던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은 또 환자라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자기네들까지는 오더라도 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저녁 9시 이후에 식당이나 뭐 술집 같은 데를 들어가서 이용을 못하고 그다음에 뭐 프랜차이즈 커피점 같은 데는 아예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고 하는 이런 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른 데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2,000명 정도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미루거나 없앨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앞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 시스템이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걱정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병상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생활치료센터를 더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강원도 원주에서는 지역 수련원의 생활치료센터를 만들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그게 이제 위기소통이라는 우리가 중요하게 방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소홀히 해서 그런 거죠. 지금 와서 그 생활치료센터를 갖고 그렇게 논란을 만들면 안 되는 거고요. 각 지자체는 지난번 대구 경북에서 크게 한번 당할 때 그때부터 생활치료센터 후보지를 물색하고 꾸준히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은 왜 반대하는지를 알게 될 거고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쯤은 다 정해져 있어야죠. 지금 와서 부랴부랴 정한다 말다 하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네. 좀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한다 이런 이제 지적이시고요. 그리고 네. 방역 당국이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무증상의 젊은 확진자나 어린이 확진자의 경우에는 집에서 격리 치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격리 자가 치료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저는 참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렇게밖에 안 되나라는 겁니다. 지금 민간 병원들에서는 빈 병상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뭐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환자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병실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치료센터도 아니고 자가에서 스스로 치료하게 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그 의료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죠. 물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치료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성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자가치료했을 때 보호자는 어떻게 할 거며 자가치료했을 때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을 스스로 의사인 양 조절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병은 갑자기 나빠져서 병원에도 못 가보고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가치료를 우선 고려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병상이 남아있는 병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까요? 좀 일반 지금 동네 의원 병원을 좀 활용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또 나오기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병상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병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원들 중에서 그것도 역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국가와 계약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테니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준비를 하시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아마 여기저기 중소병원에서 타산을 맞춰보고 되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공공의료원에서 다 하면 좋지만 국공립병원들이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독립재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달려들지 못하는 그런 얘기 못할 또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여율이 낮은 건데요. 그렇든 저렇든 간에 정부는 최대한 병실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다행히 경증 환자는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돌보는 생활치료센터에는 적어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국가가 해야 되는 책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구로가 아파트 집단 감염, 이게 좀 환기구로 뭐 감염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정도 나왔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느 경로를 가장 유력하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 공기 감염 얘기는 처음부터 계속 나왔었고요. 제가 이제 호흡기 내과를 하는 그 의사로서는 공기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구로구 아파트는 환기구에서 바이러스가 배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기구는 아닌 것으로 보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공동 이용 시설을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의 난간이라든지 손을 잡는 곳, 그다음에 공동 현관에 들어오고 나가는 문, 또 혹은 손잡이, 그 밖에 이제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공동 이용 시설이나 그런 그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한 손에 의한 감염을 이제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간접 흡연도 감염 위험행위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그 의학적으로 과연 그게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서도요. 우리가 담배를 피우고 연기를 낼 때에 그 연기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나오는 것인데 네. 만일 그렇다면 내가 숨 쉴 때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과연 숨 쉴 때 나오면 그거는 공기 감염입니다. 사실은 비말에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 감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바이러스가 아주 미미하게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담배를 피다가 서로 걸리는 것은 담배를 피면서 당연히 마스크를 벗고 또 담소를 나누면서 치는 비말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 대다수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